영원한 우방도 없다.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의 이익이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의 현재 그 마가 정책은 사실은 전통적인 미국의 대정책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어떤 기존의 어떤 그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의 이론이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워낙 그 동맹하면 우리는 한미 동맹이죠. 한미 동맹을 성경보다도 더 절대의 가치로 생각하는 이게 이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또 정서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이제 기회에 트럼프 정부를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그 동맹의 개념을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걸로 봅니다. 그런데 새 정부도 지금 보니까 중국말로 쎄쎄했다고 지금 빨갱이로 지금 막 몰아붙이는 후보를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요. 쎄쎄했다고. 그러면 땡큐 하면 이제 미국 바로 몰아붙인다는. 참 이 정치 레토릭이 저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쎄쎄하면 당연히 그러면 그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쎄쎄하는 게 예의고 또 미국에서는 땡큐, 러시아에서는 스파시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스파시바라는 말을 어디서 못 쓰겠어요. 혹시 저도 또 완전히 오리지널 빨갱이로 또 몰릴까 봐서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 옆에서 조언을 해준 거죠. 당당하게 나가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태우 보수정부의 북방정책이 없었다면 오늘날 한국의 경제가 이 정도까지 성장을 했겠느냐. 북방정책을 했기 때문에 소련과 중국과 동구권, 중앙화까지 다 해서 우리의 엄청난 그 시장이 열렸던 거죠. 그런데 그거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다 오리지널 빨갱이들인데 참 서로가 좀 모순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마가 정책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게 대내적으로 지금 미국은 상당히 위기에 지금 처해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부터 강연이나 어디 발표로 가면 꼭 마지막에 멘트를 한 게 금 좀 사 모으라 그랬거든요. 금을 모아라. 그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 대한 그 달러 패권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한 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인 거예요. 그동안에 한 20년 전부터 8달러를 해야 된다고 구호는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액션에 못 들어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러시아가 제재를 가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8달러를 선언한 거예요. 8달러를 선언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점령한 이후로 금을 사 모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금 모으는 게 한 2배, 3배가 돼요. 근데 다른 나라들도 금을 사 모아요.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미 이 달러의 루수가 지금부터 시작이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믿을 수 있는 건 금뿐이다. 이미 그 브릭스 국가들이 금을 계속 사 모아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2023년 그 1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우리는 외환 보유고로 유동성이 강한 달러로 계속하고 있고 우리는 금을 외환 보유고로 저장은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은 하나도 안 모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왜 딴 나라가 금을 지금 사모은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저렇게 아니란가. 그 결과가 지금 달러가 보세요. 옛날 1200대에서 지금 1400대로 출렁거리잖아요. 달러의 그 환율이 변할 때 오는 그 피해가 얼마나 나는 건지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지금은 외국 나가자도 불안해요. 우리 돈 가치가 그만큼 없잖아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트럼프도 집권하자마자 한 2톤의 실물 금을 사더라고. 아, 미국도 이제 급했구나. 그리고 미국의 지금 가장 두드러진 현상이 연방 지준율을 지금 낮추지를 못하고 있어요. 낮추는 순간 달러가 폭락할까 봐서. 그리고 또 통상 발권을 해서 경제 위기를 타개했거든요. 지금 발권을 못해요. 발권한 순간 또 달러가 폭락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현재 미국의 경제뿐만 아니라 국제 경제의 상황을 정확히 저는 보고 있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지금 처방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협상 방법은 좀 상당히 서툴지만 그리고 터프하지만 실제 그 추구하는 방향은 맞다고 보거든요. 당장 지금 보세요. 미국의 지금 대부채가 36조 달러예요. 6조 달러. 그리고 이자만 해도 올해 국방비를 지금 추월할 정도로 많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제 그걸 달러를 발권을 해서 다 커버를 했는데 지금 못한 거예요. 왜?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브릭스의 큰 국가들이 이제 협력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부채도 다 상환해버리고 이러니까 지금 지준율도 낮추지 못해. 그렇다고 해서 발권도 못해. 이런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때려가지고 어떻게 타개해보려 하는데 당장 미국이 더 힘들거든요. 국민들이 아우성이지 않아요. 그동안 싸게 사다가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소비자 물가가 그만큼 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위급한 이런 아마 지금 제가 보기에 미국의 위기가 지금 최고조에 달한 이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바로 중러의 탈달러화 이게 이제 가시화됐고 거기에 또 하나가 두드러진 게 브릭스 국가가 이제 부상을 한 거예요. 브릭스가 원래 5개 국가였는데 작년에 러시아 까잔 회의에서 10개 국가로 늘었거든요. 근데 브릭스의 GDP가 2023년 말부로 G7을 추월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브릭스가 5개 국가였거든요. 지금 10개 국가예요. 그 국지국지한 나라들, 이집트, 사우디, 브라질 다 들어왔거든요. 인도네시아도 들어오고. 그러면 지금은 더 현격한 차이가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축이 G7에서 브릭스로 지금 완전히 이동하고 있는데 한국만 거기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요. 브릭스의 이 부상을 너무 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릭스는 구심점이 없다. 그래서 저 오래 못 간다. 근데 전혀 그거는 잘못된 판단이에요. 브릭스의 구심점은 원래 그 인도가 옛날 냉전 당시 때 비동맹 회의를 주도를 했거든요. 제국에 반대하는. 그게 지금 브릭스의 정신이에요. 인도가 거기서 중심 역할을 한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제국이 필요 없다고요. 그 당시 때는 제국이 소련과 미국이었죠. 이제 지금은 미국만 남은 거예요. 그 당시 때 이제 제국에 반대했던 나라가 미국과 소련을 제한 나머지 나라인데 지금은 미국을 제한 나머지 나라, 이게 중국과 러시아도 같이 반제국주의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 단일 패권에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가 정책의 주요 쟁점이라고 하면 이제 관세를 가지고 하는데 관세도 지금 성공적이지를 못한 거죠. 왜? 오히려 내가 지금 죽을 판이거든,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미중 패권. 지금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미국의 그 패권에서 당연히 미국이 승리할 거다 하는데 그건 너무 중국을 과소평가한 거예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권위주의 국가잖아요. 국가 대 국가로 싸우면 단일 대오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국가 대 싸울 경우에는 그 정도의 어떤 그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지금 싸우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보세요. 관세도 130%, 150% 했다가 지금 30%로 낮추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같이 공멸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패권, 미중 패권 전쟁도 어느 선에 가서 이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는 마치 중국이 굴복을 하면, 우리는 미국 편만 서면 된다고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북극쟁탈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북극쟁탈전이 지금 거기는 헤게모니를 장악한 게 러시아예요. 러시아가 북극의 54%의 영토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항해가 가능한 영토. 나머지는 어려워요. 특히 이제 캐나다 쪽은 다도해가 많아가지고 세빙선이 다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 가장 많은 세빙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고 군대도 가장 많이 파견하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후발주자죠. 세빙선도 쓸만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것도 60년대 건조한 거예요. 나머지는 조그마한 거 있는데 그건 한 10대 정도 되는데 5대5 그쪽에서는 이제 운영이 가능하고 북극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북극에 하나 다닐 수 있는 게 60년대 건조한 건데 지금 거의 노후화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처방이 뭐냐? 그린란드를 먹자. 그래서 트럼프가 아들을 보내고 주요 인사들 보내서 그 그린란드를 어떻게 먹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쉽나요? 쉽지가 않죠. 그렇지 않고서는 도저히 북극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거기에 지금 이제 하나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인데 이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도 지금 이미 러시아가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전쟁은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고 그리고 한 1년도 채 안 가면서 이미 이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기 지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경제적 제재였거든요. 그거를 러시아가 잘 극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워서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이 지원을 안 해주면.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 와서 미국이 빠지잖아요. 이미 지금 러시아는 영토의 지금 20%를 차지했는데 그 영토가 나머지 80%에 비해서 지하자원이 거의 50%가 거기다 매장되어 있어요. 히토류가 다 거기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러시아가 차지한 땅이 그 아조프해가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우크라이나 하고 같이 사용을 했는데 그거를 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조프해를 보니까 한국 그 한반도의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하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면적을 보면 러시아가 한 30%를 더 먹은 거예요. 그것도 알짜배기만. 근데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너우 전쟁은 이미 사실은 러시아가 다 승리를 했고 러시아는 지금 더 욕심을 부려가지고 오데사까지 다 먹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여기서 휴전 안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우크라이나는 더 뺏기게 돼 있어요. 뒤에는 국가마저도 지금 사라질 이런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그걸 알기 때문에 빨리 정전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지금 투르키에서 좀 하고 있죠. 근데 아마 당장 결론은 날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그 한국의 대미 전략은 어떻게나 관세 협상 이거는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이거는 좀 상당히 저는 그 밀고 당기는 이거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냥 동맹이니까 알아서 우리 챙겨주겠지? 그거는 이미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신정부에서 이거는 잘할 걸로 보여. 그 중에 이제 신정부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거기에 쌈딱 같은 협상가를 지금 하나 지금 영입을 해놨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얼마나 잘할지 두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쌈딱이라면 누군지 알겠죠? 김현종. 이 사람이 아주 터프하게 영어도 잘하지만 미국식으로 사고를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싸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영입을 한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싸워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 이게 지금 1300km의 LNG 관을 건설해서 이쪽 태평양에서 LNG를 우리가 도입하라. 미국이 이제 우리한테 주장하는 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대만하고 합작해서 하라. 그런데 이거는 대형 원유 회사들이 이걸 하려다가 다 포기했어요. 중국마저도 포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저거는 우리가 들어간다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커요. 더군다나 그걸 장기적으로 LNG 도입까지 한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의 싼 LNG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파이프라인 연결돼 있거든요. 거기서 LNG를 도입하면 알래스카에서 한 것보다 최소한 두세 배는 싸게 돼 있어요. 그 싼 걸 놔두고 미국 걸 가져온다? 이거는 저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지 여기에 맞물려 들어갔다. 더군다나 이 LNG 도입 같은 거는 장기 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러시아는 그 북극에서 LNG를 거의 60% 이상 생산해서 팔아요. 왜 그러냐면
북극은 온도가 영하 뭐 50도 이러잖아요. LNG 농축하기가 참 좋아요. 조금만 놔두면 얼어버리거든. 그러니까 LNG가 되는 거예요. 이게 LNG를 생산하는 비용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그 LNG를 수출하기 위해서 그 360m의 그 잠수함이죠. 원자력 그 운반선, LNG 운반선을 지금 건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한 5년 뒤에 그게 될 것 같아요. 360m 잠수함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지. 여기서부터 360m면 그리고 높이가 12m, 폭이 70m. 이게 엄청난 LNG를 거기다 성생해가지고 지하로 해저로 다니면서 전 세계에 다 판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싼 에너지를 그렇게 공급하면 사지 않을 나라가 어디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알래스카의 그 비싼 LNG를 미리 계약한다?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전번에 한번 방송에 나가서 이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새 정부에서는 어떨지 모르는데 현 정부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만약 계약을 해버린다면 이거는 상당한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방위비 협상. 이것도 지금 엄청 지금 논쟁거리인데, 결국 이제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너무 자세히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시간이 제한됐기 때문에 넘어가고, 방위비도 미국이 달란 대로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거는 협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자권 해소. 아니, 지금 전자권, 전시작전권이 우리가 없어요. 제가 그때 1990년에 소련 당시 때요. 딱 가니까 그때 이제 북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당신네 나라들, 자기 나라를 지키지 못하는 자주권도 없는 나라가 나라입니까? 식민지지? 할 말이 없어. 식민지라고 해요. 내 군대를 내가 운영하지 못한 나라가 어떻게 그게 저 자주권이 있는 나라라고 보냐고.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아니, 지금 전시작전권이 없어요. 전쟁 나면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 이명박 정부 때도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대응을 못했잖아요. 왜? 유엔사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빨리 해야 된다는 거고, 지금 또 하나가 이제 불안한 거는 일본이 지금 하나의 정부 구상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그 국방상이 그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을 하나의 그 대만의 어떤 대항을 하기 위한 그런 전쟁의 하나의 구역으로 한반도도 거기 넣어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만하고의 그 미일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지금 매우 위험한 거죠.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신정부에서 이제 어떻게 할지 저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만약 여기에 사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한미일 공조인데 군사적은, 그러면 이제 북중러 지금도 지금 견고한 그런 연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가운데 낀 거예요.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봐요, 지금은. 네. 북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이거 제가 한겨레에다 칼럼을 썼어요. 북미 정상 하려면, 한국 패싱 안 당하려면, 그리고 또 트럼프가 북한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한다면 이건 푸틴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된다. 될 수가 없어요.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 관계는 옛날 아버지 김일성이, 할아버지죠. 소련이 바로 식민 정권을 세워놨던 그 1945년 그때보다 더 견고합니다. 그 푸틴이 김정은한테 준 그 자동차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아우루스가 1978억 원이에요. 2천억에 해당되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2천억 개인 선물할 수 있겠어요? 그럼 뭐 그 선물이 뭐 그런 거 하나뿐인가? 엄청난 많아. 지금 뭐 에너지, 곡물 뭐. 그러니까 러시아가 줄 수 있는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지금 푸틴만 잡고 있으면 생겨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시진핑하고 푸틴이 성명서 발표했잖아요. 대북 제재 풀어라, 유엔에서.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북한 편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북미 정상회담, 지금 소위 동맹파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이 금방이라도 될 것 같이 얘기해요.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아요. 미국이 러시아하고 도움을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그 대정책을 보면 러시아의 대정책은 간단합니다. 푸틴이 2000년에 집권하자마자 미국의 단일 패권을 우리는 깨부시겠다. 이게 이제 집권 일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라시아 전체를 우리가 중심 국가 역할을 하겠다. 유라시아 전체. 유라시아 대륙이 지금 지구의 거의 60, 70%를 차지하고 있잖아. 여기에 중심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수세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얘기로 가겠다. 그냥 가만히 미국이 하는 데 대한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완전히 바뀐 거죠. 아태 전략은 이제 특히 이제 한반도 전략을 보면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기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는 남북한의 균형 해결을 했어요. 이게 남한하고는 경제 협력에 방점을 두고 북한하고는 군사 협력. 근데 북한하고의 군사 협력에 대해서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 과소평가한 거죠. 제가 그 누누이 강조했거든요. 이미 러시아하고 북한은 2000년 푸틴이 5월 달에 집권하기 전에 2월 달에 너북 신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옛날 구소련의 동맹조약을 바꿔서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의 그 내용이 옛날에는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이었는데 거기에서는 즉각 접촉한다라고만 톤을 낮춰놨어요. 근데 대부분 서방학자들, 한국학자들도 99%가 다 이젠 자동 군사 개입이 아니다. 근데 저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아니 즉각 개입한다는 게 군사적으로도 할 수 있고 딴 방법으로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동맹이 아니라고 본다?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라도 할까 뒤에 보니까 특히 2019년 하노이 노딜 끝나고 나서 김정은이가 블라디보스토크 가서 푸틴하고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 결과를 크렘린이 발표하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북한과 러시아 중에 한 나라가 제3국으로부터 예우를 받으면 그건 동일하게 받는 걸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제3국의 공격을 받으면 러시아를 공격한 걸로 인정한다. 크렘린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 하나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이제 이번에 작년 2024년 6월 달에 푸틴과 김정은 간의 정식 조약을 체결했어요. 이미 2019년부터 그런 동맹 관계로 간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몰랐을 뿐이에요. 모르다고 이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그동안 수십 번 강조하고 유일하게 제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제 북한과 러시아인데 국내에서 아마 유일해요. 제가 2권을 썼거든요. 2011년에 하나 썼고 2021년에 쓴 거예요. 너북 관계를 쓴 책이 없어요. 왜? 쓰기가 어려워요. 정보가 없어. 자료가 없어.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몸으로 때워서 특히 이제 러시아에서 외교 활동하면서 몸으로 때우면서 얻은 것들을 많이 좀 정리를 했죠. 근데 현실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북 관계는 뭐 우리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혈맹 중에 혈맹이에요. 저는 혼맹이라 그러니 영혼의 결합이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거를 이해를 못해. 아무리 강조해도. 중국하고는 혈맹이지만 러시아하고는 혼맹이라. 이미 몇 년 전부터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이 웃대.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앞으로의 그 대려 외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가 한번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 외교를 해야 되고, 하나는 실용 외교를 해야 되고, 하나는 북방 시대를 주도하는 홍익 외교를 해야 된다. 이거를 사실은 모르겠어요. 다음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지 않을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대정책에 러시아만 빠졌더라. 그래서 저보고 좀 정리를 해달라 해서 이 3가지를 정리를 해줬어요. 간단하게만. 왜? 뭐 모든 내용을 다 섭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3가지가 저는 이제 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평화 외교는 결국 미국과 지금 러시아가 화해 무드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은 개인적으로는 매우 친밀한 관계예요. 브로맨스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트럼프 일기 때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도 푸틴 욕한 거 봤어요? 단 한 번을 욕을 안 해요.
이기 집권하고 나서도 푸틴하고는 친한 관계다. 그리고 뭐 전번에 전화로 뭐 무려 뭐 3시간씩 하고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둘이는 아주 인간적으로 친해요. 다만 이제 미국 사회가 트럼프 혼자서 모든 걸 다 하지 않잖아요. 상하원이 있고, 물론 상하원도 지금 트럼프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지만, 언론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미국의 다양한 요소 때문에 트럼프가 주도적으로 못하지만, 사실은 지금 푸틴하고 트럼프는 매우 친한 관계가 앞으로 그렇게 틀어지지는 않을 걸로 좀 봐요. 그동안의 관계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미러 관계가 좋을 때 우리도 이거를 잘 이용해서 북한하고 관계를 트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래서 전번에 얼마 전에 푸틴이 그러더라고요. 미국이 트럼프가 북한하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마.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 도움 없이는 북한하고 안 된다 이거야. 하물며 우리하고 남북관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차기 정부 들어서 가지고 좀 아직도 보니까 소위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동맹파, 또 하나는 자주파, 이런 그 두 개의 어떤 노선들이 보이지 않게 서로가 뭐 약간의 의견이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연대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동맹파 자주파도 아닌 제3파라고 보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도움 없이는 북한하고 관계 개선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봐요. 그래서 러시아 쪽을 빨리 우리가 복원을 해야 된다, 관계를. 이거를 지금 눈이 제가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두 번째, 이제 실용외교는 아시다시피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가지고 무려 우리하고 그 경제 관계가 올스톱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다 철수했지. 5천억에 해당하는 그 현대자동차가 14만 원에 팔고 나온 거예요. 물론 바이옵션 조약인데 올해 말까지 우리가 못 들어가면 14만 원으로 끝나는 거예요. 5천억은 그냥 날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현대가 그걸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으로. 이미 러시아가 다 자기 그 소유권을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아마 현대가 들어가더라도 또 더 투자를 해야지 가능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거 원래 1, 2 했던 게 지금 6, 7위로 다 밀린 거예요. LG 상품도 그렇고 자동차도 원래 1, 2 했던 현대 기아가 6, 7위로 밀리고 중국, 베트남, 심지어는 러시아 자동차가 다 지금 1, 2부터 한 6위까지 다 차지해버리거든. 그 외에도 뭐 모든 딴 분야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러시아의 그 수출 통제 품목을 1,402개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게 단일 품목만 아니라 그룹으로 되어 있는 품목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가 지금 올스톱 됐다고 보면 돼요. 다만 하나 호황을 누린 거는 식료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가장 호황을 누린 게 한국의 식료품 회사들이에요. 코야, 우리 저 CJ 뭐 이런데 여기는 뭐 지금 뭐 수익을 뭐 2배, 3배씩 올렸다 그러거든. 근데 그건 규모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그걸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지금 양국 간의 한러 경제 공동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를 개최해야지 모든 조의를 다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저는 이제 또 오히려 낙관적으로 보는 게 러시아를 잘 활용한다면 남북러의 그 합작 그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이번에 그 시진핑과 푸틴이 모스크바 그 공동선언을 한 10개 항 중에 하나가 두만강 개발 계획이 지금 올해가 러시아가 의장국이에요. GTI 있잖아요.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이거를 국제기구로 만들겠다. 아직 국제기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탄력을 받을 거예요. 이미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북한 간에는 철교가 하나밖에 없는데 자동차 전용도를 지금 건설하고 있거든요. 올 말에, 내년 말에 이제 개통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지금 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남북러가 합작을 하면 오히려 더 인인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가 되고, 특히 우크라이나 그 전후 복구.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북한 노동력이 12만 명
까지 다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12만 명까지 파송하는 걸로 송출하는 걸로 지금 합의를 본 걸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군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군인도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뭐 군인들이 이번에 전투에 들어가는 투입병기 한 10,000명 정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12만 명 중에 10,000명은 뭐 얼마 안 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의 성격상 군인이 노동력이잖아요. 뭐 군대 기간이 길다 보니까 그냥 유사시에는 얼마든지 군인으로 체인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노동력을 양측 간에 합의한 바에 한 12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 그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계기로 해서 합의를 했고 그 조약을 체결한 무려 4개 항이 이런 그 노동력 송출에 관련된 구체적인 그런 그 실무 내용들로 조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조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기한 전례가 없어요. 딴 나라 경우. 북한하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렇게 할 정도로 노동력 손출이 앞으로도 계속되고 전후 복구 작업 다 끝내려면 10년 이상은 갈 걸로 봐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역으로 이용한다면 남북로 공동 프로젝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도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신정부의 그 외교 과제는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트럼프의 그 터프한 그 협상 스타일에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 이게 하나고,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그 패권 싸움에 파편을 우리가 맞아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거는 중국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거. 제가 보기에는 쉽게 미국한테 굴복할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팽팽하게 싸우다가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잘 판단하고 두 나라 간의 외교를 균형 있게 잘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야지 파편을 얻어맞지 않지. 잘못하면 엄청난 그 파편을 맞으면 우리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북미 협상에서 현재로 본다면 김정은이 남한을 패싱할 가능성이 많죠. 트럼프가 한국을 끼워주자 해도 김정은이가 원하지 않을 거예요. 러시아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그러면 패싱을 안 당하려면 트럼프하고도 우리가 잘 대북 문제를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건 푸틴이라고 봐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에요. 시진핑. 이게 이제 가장 핵이라고 봅니다. 뭐 이 정도로 제 발제를 마치고 또 뭐 논평과 질문을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고요.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정리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박종수 교수님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혹은 코멘트 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결국 트럼프의 그 외교 정책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미중 패권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 많은 것을 상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북미 협상이 어려울 텐데 패싱되지 않고 우리가 구체적인 역할, 뭐 과거에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말도 있었는데요.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난 3년 동안 단절되어 있었던 관계들이 회복돼야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독교 통일학회니까 이걸 그러면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부분을 잘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다시 나눴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질문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한 역사신학자로서는 정말 우리 기독교인이 과거에 한반도의 그 어려운 시절에 일본의 식민 지배 이 직후 1945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그 급변하는 한반도 그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데 잘한 경우보다 못한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지금이 똑같은 그 어떤 시점 같아요. 터닝 포인트와 같아서 기독교인들이 이 중요한 시기에 정말 올바른 역사의식과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45년 해방 직후에 범했던 우려를 또 범하게 되면 결국 전쟁을 맞게 되거나 위기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자,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질문보다 다 은혜 받으신 것 같은데 안희수광 교수님. 그런 사업을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일반도 잘 알고 기대하고 있는 게 그 가스관 연결하는 거예요. 그 가스관이 그 우리 남쪽까지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나. 그리고 철도 연결하는 거. 철도 연결하면 뭐 얼마나 환상적이겠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는데 계속해서 실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실행이 안 되고 있는지, 이걸 실행하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답변. 제가 문재인 정부 때 국방위원장 위촉 받는 그날 청와대 상춘제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오찬을 하면서 가장 역점적인 사업으로 두만강 지역, 북중러 접경 두만강 하구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드는 그 일에 전념을 하겠다. 가장 중요한 걸로 그걸 하겠다고 아예 그 자리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통령이 뭐 하지 마쇼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이제 그게 기정사실화 됐죠. 그래서 그 코로나 전국임인데도 불구하고 우선 연해주 주지사를 먼저 만나고 설득을 하고, 그래서 주지사는 좋다고 해서 또 러시아는 중앙정부가 세잖아요. 중앙정부 장차관들을 또 만나서 설득을 하고 해서 사실은 그 북중러 접경지대 국제평화지대를 만드는 전 단계로 초국경 관광 클러스터를 우리가 만들자. 그걸 위한 이제 그 삽을 뜨는 그 날을 언제로 정했냐면 2022년 2월 22일, 날짜가 좋잖아요. 그걸 제가 그때 2021년에 그때 모스크바 러시아 가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날짜가 좋다 해가지고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뒤에 이제 러시아 측에서 2022년 2월 22일 다음이 23일이 남성의 날이거든요. 남자들 술 먹어야 되는데 그날 좀 피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언제가 좋냐 그랬더니 3월 1일이나 2월 28일로 하자. 그래서 그럼 3월 1일이 더 좋겠다. 왜냐하면 3월 1일은 우리한테 상당히 의미 있잖아요. 더군다나 거기 그 핫산 북중러 접경지대 그 단지동맹 안중근 의사가 11명의 동기들이랑 단지 동맹을 맺었던 현장이고 오히려 더 잘 됐다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있었고 이제 장관급 레벨에서 그러면 하자. 그리고 대통령은 그냥 와서 인사를 하기가 뭐하니까 그냥 영상으로 하는 걸로 했는데 2월 24일 소위 러시아에서 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 특수군사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 무사히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3년 동안에 그리고 북중러가 더 가까워지면서 이제 북중러 삼국기 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한번 가보세요. 훈춘에서 러시아 끄라스키노로 가는 거기 세관이 새로 3층짜리가 들어서고 도로가 다 정비되고 지금 완전히 거기가 지금 개발 붐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러시아하고 북한은 지금 자동차 전용도로 뚫고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빠진 거예요. 우리가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이걸요. 그래서 신정부에서 지금 최우선적으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면 그 지대에는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주변 국가가 모든 주변 국가에게 유익을 주는 홍익개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홍익개교란 말을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근데 요즘 많이들 공감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익개교가 앞으로 계속 공론화될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 한국이 주도해서 모든 국가를 이롭게 하는, 그러면 당장 그 인접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뿐만 아니라 일본과 미국,
동남아시아도 다 여기에 동참해서 그 유익이 되는 이거를 우리가 주도를 하자. 근데 기성층들 여기 지금 제가 보기에 한 50대 이상 되면 하여튼 뭐 냉전 세대에 태어나신 분들인 것 같는데 아직도 그런 그 자신감이 좀 덜해요. 우리는 지금 이미 2021년부로 선진국으로 유엔 개발 회의에서 인정을 받은 나라예요. 이 정도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잠재력이 지금 부상을 했거든요. 이 정도 잠재력이면 충분히 우리가 주도해서 그걸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투르키예나 베트남 같은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나라도 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문제는 이제 자신감이죠.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에서 반드시 우리가 주도한 그래서 그거를 국제 평화의 어떤 하나의 메카로 만들어서 북한도 자연스럽게 개혁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 지역을 지금 갖고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그 핫산 관광 크루스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배낭 메고 거기 가서 우리 포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박 박사님은 문정부 때 국방 정책에 관여하시고 통일에도 굉장히 깊이 관여하셨으니까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그 김정은하고도 만나고 또 북한에도 가서 만나고 그래서 또 미국하고도 또 만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협상까지 잘 가는 것 같다가 이제 파국을 맞이했는데 어디 문제가 있었는가?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될 때 또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서 아마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것 같은데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가정법입니다. 집권하게 된다면 그때 제가 그 북중러식 경기대 국제평화지대를 만들자고 대통령한테 바로 제안을 했던 거가 그 당시에 이제 정권이 말기로 들어가면서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나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갔잖아요. 우리 개성공단에 있는 연락사무소 폭파해버리고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준비했던 게 뭐냐면 이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거. 여기에 이제 올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대선 정국으로 가는데 미국도 관심을 안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아니다. 저건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다. 빨리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그 제안했던 그게 대안이라고 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거기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안 돼요. 약해.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이쪽 그 진보든 보수든 보수 쪽에서는 아예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제껴버렸잖아요. 쎄쎄 한번 했다고 공산당으로 몰아붙이는 거. 이런 분위기니까 오죽하겠어요. 그 진보 정부에서도 보면 운동장을 왜 반만 쓰느냐. 전체를 써야지 고을을 넣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잖아요. 반만 써가지고 어떻게 저 고을, 공 제대로 많이 넣겠냐. 그런데 보면 우리 그 국내 안보 외교 쪽 그 라인들 보면 항시 미일 거기에 중국은 그냥 하나의 곁다리로 끼고 요즘 한중일 뭐 이거 포럼한다는데 거기도 중국 쪽은 아예 그냥 형식적으로 끼워주고 러시아는 아예 언급조차도 안 해요. 예? 진보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매우 안타깝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항시 생각하고 있는 게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 제야 때부터 주장했던 게 4대국 보장론을 얘기를 했어요. 한반도는 지정학상 4대 강국이 서로 협력해서 도와주지 않고서는 절대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데서 4대국 강국론을 폈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미, 일, 중, 러
다 정상회담을 거쳐서 마지막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6.15 선언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 이전에 한 바퀴 다 돈 거예요. 돌아서 다 설득을 한 거예요.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지금 진보 쪽에 계신 그 외교안보 라인들도 보면 미북 정상회담 여기에 이제 우리가 같이 동참하면 된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어요. 이 운동장을 반밖에 못 쓰는 거예요. 성공할 확률이 저는 높지 않다고 봐요. 근데 지금도 그런 분위기에 젖어 있어. 가만히 주변들 보니까 이건 아니다. 중국, 러시아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북한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나라가 러시아인데 이 두 나라들을 그 카드를 활용하지 않고서 저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워낙 이제 뭐 미일 중심의 그런 전문가 군이 대한민국의 90%예요. 나머지 중국이 한 5%, 나머지 뭐 러시아는 한 1%도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외롭게 사실은 제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투쟁 과정에서 어젠가 제가 제안했던 게 그러면 좋다. 미국, 일본 중심으로 모든 걸 한다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를 넣은 게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자 빼고 유라시아 전략을 하나 만들자. K-유라시아 전략. 이렇게 되면 거기에 중국, 러시아, 북극 다 포함돼요. 인도까지. 유라시아라는 그 영토가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K-유라시아 전략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했는데 어제부로 동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위원들 지금 모집을 오늘 내일 중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동참하시면 제 직권으로 제가 위원장입니다. 저한테 위원장으로 아예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뭐 저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대부분 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 위원장을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역 국회의원들로 하고 저는 돕겠다 그랬더니 아 무슨 말이냐고 당신이 하시라고. 그래도 뭐 국방위원장까지 했는데 왜 혼자 하면 됐지 뭘 그걸 국회의원을 꼭 끼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정권을 받아서 지금 빨리 지금 한 다다익선 많이 몰라 그래요. 그래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저 기독교 통일학회는 다 들어오세요. 제가 다 무조건 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말미에 아주 대박이 터졌는데요. 우리 기독교 통일학회는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보수적인 교회와 신학을 기반으로 하지만 그 저변이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보가 아우러져 있고 신학, 목회 그리고 모든 정치, 외교, 경제, 북한학, 통일학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학회가 이 K-유라시아 전략의 그 중요한 엔진으로서 활동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는 꼭 핫산에서 포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귀중한 너무 고급 정보와 귀중한 발제를 잘 들어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정수 박사님이 이 귀한 비전을 잘 완수할 수 있고 저희가 그 일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또 응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